구리하면 YMCA의 이제 사회적 경제하면 구리도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자료를 제가 잠깐 봤는데 뭐 맛대식품도 나오고 뭐 자활의 여신이라고 해서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안 되는 기업에 항상 가셔가지고 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3년 망할 것 같다가 가가지고 부활시키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 네. 사회적 경제가 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기업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97년에 IMF를 겪고 굉장히 중산층이 몰락했어요. 그래서 그 빈곤과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빈곤 실업 문제를 예산을 들여서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새로운 어떤 복지에 대한 대안을,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법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동안에 복지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꽃은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자활 사업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전국에 50개의 시범 자활 센터가 만들어졌었죠. 그 시작은 근본적으로 IMF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네. IMF. 처음에 그 취임식 하실 때 울먹울먹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 이제 취임할 때 되게 울먹울먹 하셨어. 되게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 고용에 대해서 그 IMF 돈을 빌릴 때 해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시고 그래서 막 그 한 장 한 장 중간에 울 뻔했어.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서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울 뻔하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그걸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쪽으로 시작된지까지는 몰랐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영국 그쪽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노동 계층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네. 그런 쪽으로만 네. 알았지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몰랐거든요. 계속 설명해 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지역의 빈곤 실업 문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발벗고 나서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거를 YMCA에서 차리고 희망카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갔었는데, 그게 어떤 경험과 그런 내용들이 인정이 되어서 2000년도에 이제 지역자활센터, 그 당시엔 자활 후견기관이었는데, 자활이라는 건 정확하게 자활,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빈곤과 실업에 노출된 분들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일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그게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자활센터가 50개 중에서 구리에서 이제 저희가 위탁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초기에 제가 이제 실장을 맡아서, 저희 이제 사무총장님이 센터장이었었고 실장을 맡아서 이걸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던 법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거치면서 이제 이거를 했었죠. 근데 좀 신났어요, 저는. 저는 이제 이걸 빈민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도 모아주고, 이 운동, 이 스스로 그 자립하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자족, 자립, 자활,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났었고요. 근데 현대화돼서 그 YMCA의 가장 정확한 타겟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예전에 초창기 때 그 7, 80년대 때도 그런 운동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때 YMCA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7, 80년도에 지금 그때 자활 사업의 근간이 되었던 거는 그 빈민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면 예, 그거를 법제화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빈민운동에서의 자활은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필요와 요구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고, 이제 기초생활보장법 이후의 자활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이제 국가에서 권유하는 거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능동성, 주도성 이런 거에는 차이가 있었죠. 차이가 나야 되겠죠. 왜냐면 시간이 갔는데 똑같으면 단점이 없으니까 뭐 법제화한 것 자체가 그때는 뭐 대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50개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에 250개 정도 각 지역의 자활센터가 다 생기고, 근데 50개의 자활센터가 활동을 할 때 제가 좀 굉장히 열심히,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금 이렇게 그 당시엔 노동부에서 이 실업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어디서 찾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국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사회적 기업 모델을 보기 위해서 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가서 그 사회적 기업들을 견학을 했었는데, 그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노동부에서 도입하고 복지부에서는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형 자활 사업을 했었고,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다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활하고는 조금 복지 영역과 노동 영역이라고 좀 구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자활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에코그린 하셨고, 마트 식품하고, 느티나무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초창기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그 업체 잠깐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활 근로라는 활동 기간을 통해서 자활 기업으로 전환을 해요. 한 3, 4년 정도 지나면은 자활 기업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제 자활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 기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은 자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큐베이팅 하는 거죠, 소위.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활 기업은 7개 정도를 인큐베이팅을 했어요. 개인, 아주 작은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그 자활 출신의 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대부분이 자활 출신의 기업이고요. 제가 2005년도에 가장 이제 그 중심, 아주 이렇게, 열정과 노력을 다했던 기업이 에코그린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자활 기업은 굉장히 영세했어요. 규모도 작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3, 4년 안에 망하는 기업이 태반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돈 함부로 막 쓰다가 나중에 감사받고 망하는 없고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 시장으로 내미는 거였어요. 내모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회의가 들어가지고 규모화시키는 그런 어떤 자활 기업을 꿈꿔왔었고,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너희들이 광역형 기업을 하나 만들면은 경기도에 있는 조례를 바꿔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에코그린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히 좀 이 예. 기업이 뭘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셔요. 네. 그 재활용 기업이었었는데 우리가 보통 재활용 하면은 이제 고물상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물상에는 종이나 뭐 플라스틱, 헌옷 이런 것들, 공병 이런 것들을 막 모아요. 그러면 각 분류가 이제 가는 그 다음에 중간 처리업이라고 하는 데로 가요. 이제 코그린은 중간 처리업이었는데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중간 처리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 페트병,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는 P, PP, PS, 이런 페트 이런 종류의 그 플라스틱을 가져오면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하고 압축해서 이거를 자재 공장에 넘기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요즘 좀 어렵겠네요. 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사실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억을 경기도에서 빌려주고 1억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아가지고 공장을 크게 하나 만들었었고 다 이제 그 공장에 설비 작업을 했었고요. 제가 한 5년 정도 거기 이제 대표이사를 하면서 이거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플라스틱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활용 플라스틱은 다 건설의 건설 이런 파이프 같은 거 자재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하는데 건설 경기가 확 떨어지면서 이 플라스틱 값이 완전히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예. 국제 유가하고도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은 재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보통 에코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 업체니까 국제 유가하고도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요즘에 국제 유가가 바닥을 치면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유가 이전에 건설 경기가 폭락했을 때가 있어요. 장기 침체로 이렇게 경기가 장기 침체가 되면서 건설 경기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원자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납품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업인데 일자리조차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되었었고 2011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2007년에 받았어요. 2005년부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한 몇 번째 사회적 기업으로 제정을 받았었고 그 이후로 뭐 사회적 기업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이 유지하려고 애를 썼으나 2011년도에 그 쇼크가 좀 오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대표이사를 하다가 물려주고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주고 이제 빠져나온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제 그 전문 경영인이 그 당시에 전문 경영인이 이제 그 오류 그러니까 판단 미스를 했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를 좀 더 이렇게 사업을 더 키우고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거를 이제 만회를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더 많은 이렇게 부채들이 발생이 되고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 2013년도에 문을 닫게 됐어요. 네, 재활용 업체라는 게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정책적으로도 할 수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원자재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뭐 선물 가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문을 그때 닫은 건가요? 예. 닫게 됐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에코그린 제가 이제 지나고 보면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에코그린을 하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재활용을 중간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 한 14개에서 15개 정도가 있었고 이들이 모여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예, 재활용 협의회를 이렇게 일반 협의회가 아니라 재활용을 통한 대한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협의회에서 저희가 재활용 대한기업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그러니까 쓰레기 정책을, 잘못된 쓰레기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정책 사업까지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돈을 투입해가지고 니네가 망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보통 대부분 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수하고서 원래 처음부터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쟤네 돈 투입했는데 왜 망했는데 왜 나중에 보면 또 도와주냐 그러시는 분들이 약간 있어서 그쵸. 그 개념이 조금 좀 감안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망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거기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법도 제정하고 아니면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활을 하시는 분을,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경영도 하고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일했던 활동가들이 같이 나가서 이거 경영을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자리 창출을, 그러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공적, 사적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 그렇죠.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근데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도움이에요. 지역사회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는 뭐 약간 재정을 투입할 때 감시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걸 예를 들면 얘기하시는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굉장히 이제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 여기에서 만들어낸 물건은 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사주는 소진을 거죠. 해주는. 네, 사주고 그 지역사회에서 또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일자리가 없는 이 취약계층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어야지 사실 자활사업의 의미가 굉장히 큰 거고, 자활기업도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도시가 이제 뭉쳐서 살다 보니까 경쟁이 워낙 심해지잖아요. 그 경쟁이 심해지는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그 조금 느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약간 포기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뭔가 지원을 해주거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네.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에코그린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재활용을 통한 그 환경적 기여, 환경에 대한 기여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 정책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험을 했던 게 뭐냐면 소형 폐가전 있잖아요. 밥솥, 전자레인지, 뭐 카세트. 이 무슨 소형 얘기하는지 폐가전이 그 전까지는 매립이 되거나 불태워졌었거든요. 소각이 되거나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다 분해를 해서 플라스틱, 고철, 뭐 비철 이런 이런 종류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자원화시키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대한기업연합회죠. 대한기업연합회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때 그 가전제품에서 금 추출하고 그런 것도 그때 나온 건가요? 그래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도시광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때 처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판에는 사실 핸드폰 기판도 그렇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비철 중에서 굉장히 값비싼 비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자원화시키는 과정들을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이 삼성전자에서 역회수된 물건들을 저희가 뜯어가지고 자원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걸 또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가 했던 건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샘플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서울의 그 SR센터, 지금 현재 성동구에 있어요. SR센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SR센터를 인큐베이팅 했던 게 저희 에코그린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는 소형 폐가전을
별도로 분리 배출한 거를 모아서 거기에 갖다 주고, 거기에는 노숙자라든지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자원화시키고, 자원은 자원대로, 그리고 이분들이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그 SR센터의 일자리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예요. 네. 보통 이제 노숙자 데려다 쓰면 이렇게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일을 가져야 도시 미관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도시공학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면모로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에코그린은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마트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트식품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보통 YMCA 하면 이 마트식품이 자료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지금 현 마트식품의 대표입니다. 위기상황에 항상 나와서 소방서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마트식품도 그러니까 자활 기업 여성 가장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도우미 역할 하는 거하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가장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면은 이 음식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이제 배달 음식을 하거나 그 급식을 하거나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기업이고, 나가자마자 이제 사실 자활 기업으로 나가자마자 망했어요. 그것도 1차 망한 거는 급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였었고요. 학교 급식이나 뭐 이런 대량 급식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유치원이나 조그마한 회사 이런 데다 이렇게 급식을 납품하는 걸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음식의 맛을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통일화되지 않았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고객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맛있다. 이거는 뭐 전라도식으로 해야 돼. 이건 경상도식으로 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분해가지고 하나의 매뉴얼 레시피로 통일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던 것이 이제 소스 종류였어요. 소스. 그러다가 소스도 이제 저희가 그 원청업체가 망해가지고 그만뒀다가 갈비탕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갈비탕, 육개장, 뚝배기 불고기, 사골곰탕 이걸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이제 마트식품을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안정화시키고 사회적 기업으로 2011년도에 전환을 하면서 대표이사를 사회적 기업 참여자 출신 대표이사로 하고 이제 손을 떼었죠. 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제가 대표이사를 이제 전문 경영인이죠.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아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고 이제 1년 이후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니 이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3억인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물론 저희가 이제 영세하고 생산성 떨어지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에서 지원까지 받았는데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열악해질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마트식품 완전히 시장에서 그냥 온전히 시장에 이렇게 내몰려진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시장 경쟁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갈비탕을 만들면은 뭐 중국집, 분식집 이런 데에 나가는 식자재 유통업에다가 저희 거를 납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질도 떨어지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10원이 차이가 나면 저희 걸 끊는 거예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보다,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더 생산이 높은 그런 상황을 몇 년 동안 유지하다 보니까 빚이 막 엄청나게 생산자 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높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차이가 100원이면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 물량이 많으면 더 원육 파는데
빚이 뭐 5천만 원, 뭐 임대료 안 낸 빚이 3천만 원, 뭐 그 정부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갔을 때 빌려주는 돈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기금 뭐 이런 게 뭐 5천만 원. 그래가지고 빚이 3억이었는데 이제 본인은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이제 나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냥 부도 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이 도덕적인 빚인 거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우리한테 고기를 대줬는데 이분은 그것을 받지 못하면은 연쇄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었고 또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지원하는 거가 이게 잘 갚아져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자활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버리면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적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예 네. 그걸 이제 다 지원이나 법령적으로도 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네. 그래서 더 그냥 내비둘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한번 재건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딱 한 분 남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만두시고 저랑 둘이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한 갈비탕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뭐 낮에 시민사회 일을 하고 뭐 밤에 뭐 갈비 썰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시민사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와서 같이 일 좀 도와달라고 뭐 인건비는 줄 수 없지만 좋은 일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일을 같이 막 갈비도 썰어 주시고 물건도 날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때 지금 옛날 농촌으로 따지면 품앗이 개념으로 지금 망한 밭 가가지고 제가 너무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한 1년을 그렇게 인건비를 안 받았죠. 사실은 안 받고 그분하고 저하고 일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조금 나아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납품하던 식자재 유통업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저희가 이제 개혁을 했던 게 상생하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시장은 시장이지만 이렇게 일반 시장에 내몰리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시장으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좋은 물건 만들고 이것이 좋은 물건이다라고 인정하는 시장 안에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취지였었고요. 그게 생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미료 넣는 것들을 다 없애고 뭐 야채 같은 걸 해가지고 조미료 맛을 조금 더 풍부한 맛을 내고 그래서 이제 맛을 맛있게 만들고 진짜 맛있게 만든 거는 표시가 나니까 이거를 그 경기도에 있는 생협 생활협동조합 매장에 가서 이렇게 떠먹은 시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도 저렴하지요, 맛도 좋죠, 그리고 믿을만한 기업이 이러다 이 5개의 매장이 45개 매장으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문이 늘어나게 되고 저희도 지금도 시식을 하고 있지만 먹어보신 분들은 꼭 재주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연간 매출이 사실은 7천만 원이었었거든요. 제가 1년 동안에 했던 거는 다시 시작했을 때 그 한 달에 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지금 한 5억 정도 매출이 늘어났었고 그 사이에 지금 한 2년 정도 했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굉장히 이렇게 몰입해서 일을 하는 활동가 한 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리왕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밤잠 안 자면서 뭐 영업 뛰고 배송하고 1인 다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성장시켜 왔었고 작년에 햇섭이라고 하는 식품 안전 그런 시설 이거를 그 소상공인에서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그 다음 이후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많이 확장을 하게 된 거죠. 사업이 커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때 1명이었었는데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매출도 한 5억 정도 되고 작년 가을에 홈쇼핑도 하고 뭐 카카오 메이커스 또는 뭐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저희 물건을 서로 가져다 쓰겠다고. 참고로 중간에 나온 여기 햅섭은
그 맛의 뭐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공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기가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이제 칸막이를 치거나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예. 식품 위해 안전 시설로 해서 인증을 받으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희도 이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홈쇼핑에 나갈 수 있었고 생협 매장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팔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그냥 매장 하나하나로 들어갔었는데 두레 생협에 이제 연합회 물류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심사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이제 매일 밤마다 배송 안 해도 연합회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매장에 물건 깔아줄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20% 까이고 들어갈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식사명에 잠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느티나무 정도 얘기하시면 사회적 경제 그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자활센터 실장을 하고 센터장을 하면서 7개의 자활 기업이죠. 인큐베이팅 뭐 간병 온케어 굴이라고 이제 간병 가사도우미 뭐 이렇게 이제 도우미를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 택배 그다음에 맑은 누리라고 청소하는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 재활용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이제 맛들 식품, 그리고 건축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아직은 이제 인증이 아직 안 됐는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3년도에 제가 그 자활센터를 그만두고 지역사회에 나온 이유가 자활센터에서 아무리 인큐베이팅 잘하고 뒤에서 서포팅을 잘해도 이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13년을 자활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역사회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는 협동의 정신 그리고 상생의 정신이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참 사회적 경제 붐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 주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일궈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만들었던 게 이제 지금 현재 느티나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발기인을 구성을 해서 공부하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주민 활동가 교육을 YMCA에서 조직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제 하다가 의료라고 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 자원이 있잖아요. 언제든 녹색병원. 이 녹색병원과 함께 거기 건강한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의료인들 이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의료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고로 녹색병원은 원진내염 사태 그 수습판이라고 만들어진 그 비영리단체 산업재 병원입니다. 이게 서울에도 하나 있고 구리에도 하나 있고 그런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 그 지역사회에 뜨시는 분들이 함께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당시에는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전인가요? 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만들었는데 저희가 50명의 제가 근데 발기인 대표였었는데 만들어서 총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다음에 의료 생협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만들어가지고 총회를 했는데 이게 그 협동조합 기본법상 이 의료 사협은 조금 더 다른 절차와 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총회를 진료에 관한 법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2번을 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첫 번째는 빠꾸 맞은 거죠. 협동조합을 신청을 했다가
빠꾸 맞고 다시 총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느티나무 의료 사업을 만들었었고 그 500명 정도 조합원이 있으면 되고요. 초창기에는 지금은 1000명입니다.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을 마련해서 이렇게 조합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 이후로 저희 이제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고, 그리고 느티나무 의원을, 가정의학과 의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에 이렇게 우리 뜻을 함께 했던 박지선 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함께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지금 나연진 선생님도 좀 가정상 이렇게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시고, 지금은 정신의료 그 사업이 예 굉장히 많이 떠가지고. 참고로 첫 번째 인터뷰하신 분이 느티나무 의료사업의 임재영 굉장히 뛰어나시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알려지신 분이시고요. 우리 장창현 선생님도 그렇고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TV에도 나오고 김정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 의료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건강한 이 이 생협 활동, 의료 사회 활동들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분들이 되게 귀한 분이 정말 구리에 있는 게 흔한 게 아닌데 맞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실질적으로 이제 문자나 이런 게 오잖아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료 안 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룸의 병원이 진료를 안 해. 게다가 뭐 하면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줍니다. 진료를 할 때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의사가 오면 힘들어해서 뭐 버티기도 쉽지가 않고 좀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정확한 대가가 없으니까 나가시는 분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계속 그래서 이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같이. 아파도 좀 하루 참았다가 다음날 같은 근데 과잉 진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말을 많이 들어주고, 보통 일반 병원 가면은 내가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막 옆에서 뒤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일은 없다. 일단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치의 개념이고, 그렇죠. 우리 동네 주치. 그리고 사실 대한의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의료가 굉장히 상업화돼 있잖아요. 상업화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비용인데 상업화돼 있죠. 그렇죠. 굉장히 심각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큰 병원일수록 이 환자를 몇 분 동안 이 인터뷰를 해야지 이게 뭐 채산성이 있으면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암묵적인 룰처럼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챙겨주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고초, 그리고 또 우리한테 좀 가장 이렇게 건강한 인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는 선생님이신 그런 의료를 받고 싶고, 그런 진료하는 병원을 우리가 협동해서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재무 구조가 막 굉장히 좋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감수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달 이렇게 후원금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적자라서.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이 협동조합 자체가 이 교육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도 해야 되고. 근데 병원도 운영해야 되고, 사실상 이제 의사분들이 연봉이 세잖아요. 근데 그 연봉이 센 거 갖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만큼 노력해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데다가, 이게 뭐 하나 다 놓칠 수가 없는데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후원도 해주시고 겨우겨우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인기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못 나가게 해야지. 그 사람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조금 사회적 기업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그 현재의 재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그게 이게 끊기면은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요.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조합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확장 가능하다. 사실 저는 이제 이 의료 사업을 만들면서 요양시설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사실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보낸다는 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게 지금 현재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장 인간답게 이렇게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인간다운 구조였으면 좋겠다.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협동으로 했던 이 정신을 살려서 그런 대안적 시설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은 가정간호 사업을 새 신규 사업으로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베트남 안에서요? 예. 그래서 가정간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방문간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방문간호는 요양 그 제도 안에 들어있는 예, 그거고 가정간호는 이렇게 이제 어떤 시설이나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 삽관이라든지 뭐 이런 뭐 요도 삽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청결하게 해주고 하는 그래서 가정간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문동하고 MOU 맺은 게 그거. 예. 교문동에 이제 그 가정간호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서비스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리고 사업도 확대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지역 안에서 이 협동 정신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 메이킹도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 협동조합이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잖아요. 되게 높거든요. 이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와서는 알았다 하는데 사실 체감을 못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나와서 의료 사업을 만들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사회가 이렇게 취약계층 일자리 만드는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이렇게 뭔가 그 사회적 그 가치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 선이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이런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의 1200명의 조합원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으시면 사회적 경제에 생산한 물건, 서비스 이런 것들 이용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더 취약한 분들이 또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지역사회에 또 이렇게 서비스도 주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지역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꿈이 있었던 거고 그 꿈이 이제 협동조합 운동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지금은 조금 이게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의료인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의료인들의 의존성이 굉장히 이렇게 의료 사업은 커요. 전체 한 10이면 거의 9할 예. 이상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제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너무 귀해서 이분들이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지금처럼 멘붕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협동조합은 조금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제가 든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문직이라는 직책이 그거밖에 또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그 협동조합은 또 그게 거의
그 운영의 당락이 결정돼서 상당히 네.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갈비탕은 저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의료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나르기라도 하겠는데 주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기업이 있다고. 예,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지역사회에 나와서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가장 큰 거는 지역 공동체성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개별화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이제 사실 지역 정주의식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 관은 뭐 프로그램 뿌려주고 그냥 그거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 정주의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민주의식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양한 모임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 카페 더숲을 만들었어요. 참고로 여기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더숲입니다. 예,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데 사실은 시장, 이것도 하나의 시장인데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은 비영리 단체가 뭐 얼마나 이렇게 영리 사업을 잘하겠어요. 잘 못하는데 나름 이제 이렇게 세미나실도 만들고 공연하고 뭐 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간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공공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간적 제한도 따르고 뭐 이렇게 빌리기도 되게 힘들고 또 마땅한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좀 작지만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시민사회단체가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교육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도모하는데 지금 저희 6개월째 그게 다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환경운동 단체로서의 저희 YMCA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재사용 가게를 인창동에 그 저희 느티나무 의료사업 옆에 있는 공터에 재사용 가게 녹색 가게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15년이 넘은 그 가게인데요. 오래됐네요. 네, 그럼요. 듣기만 했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은 뭐냐면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그거를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포인트로 드려요. 포인트로 예를 들어서 5,000점이다 라고 하면은 5,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면 2,500을 포인트로 드리고 이 그 2,500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바꿔가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물론 이제 현금을 주고 사셔도 되지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이게 재사용하는 거. 근데 너무나 많은 이 물건들이 막 대량 생산되고 버려지고 또 그것을 다 이제 환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뭐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러면서 사실 코로나도 그런 환경적인 요인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회가 우리 지구 환경이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좀 잘 안 되고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녹색 가게를 예쁘게도 꾸며보고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아직도 재사용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김에 녹색 가게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물건들을 마구 사지 마시고 그래서 있는 물건 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런 다시 쓰는 그런 문화가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참고로 여기 더숲은 커피숍입니다. 이게 뭔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카페예요, 카페. 카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공간도 있고 하니까 뭐 강의 공간도 있고 소소하게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커피를 팔아서 이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가끔 녹색 가다가 가게도 총장님 마찬가지. 배달로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얼굴 보고 싶으신 분은 전화하십시오. 네, 맛있는 샌드위치도 와서 드시고요. 선생님, 뭐 가벼운 질문으로 넘어가면 사회적 활동가로서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참 고생 많이 하시지. 아직 많이 하신 게 아니고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구리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구리시라는 게 있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구리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까운데 제가 뭐 서울 쌍문동에 살았었는데 굉장히 가까운데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이 지역운동을 하고 시민단체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정말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25년이 지나고 보니 서울에서 했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임대료 때문에요? 아니 이게 이 구리시라고 하는 20만이 안 되는 도시에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실험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이게 구 단위의 서울 같은 경우는 다 구로 되어 있는데 뭐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구 단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시라고 오히려 좀 하는 최적화됐네요. 왜냐면 예. 구 단위보단 크고 예. 일반 시보단 작으니까. 예.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지금 60, 80만 정도 80만. 되는데 너무 넓잖아요. 이걸 우리는 쬐끄만 도시에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활동들을 어떤 우리 지역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고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봉에 서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선물. 뒤로 물러나기도 이제 얼굴이 명함이시라. 진짜 마지막으로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YMCA 하면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압니다. 빌리지 피플의 YMCA. 이 가사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시대성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양성평등적인 가사도 되게 많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응원가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야. 젊은이, 네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네. 그러니까 젊은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거기에 있으면 내가 장담한 건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YMCA에 있는 건 즐거워.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얘기랑 연관이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도와주고 뭐 그런 식의 가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각 나라마다 YMCA 운동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YMCA 하면 호텔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이제 홍콩에는 YMCA 호텔이 굉장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의 YMCA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념으로 많이 각 지역의 YMCA 유스 호스텔하고 체육관이 대부분 YMCA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트와이스가 치어리더 복 입고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로 서양에서의 YMCA는 그런 기구와 시설 그리고 그 시설에 오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한국 사회는 이 근대화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 투쟁의 역사들 그리고 한국 사회 변화의 과정 속에서 YMC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회 운동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정말 헌신하는 그런 활동들이 유일하게 아시아권역에서도 사실 한국이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정 속에서 YMCA를 이끌어 나가는 게 한국 YMCA였기 때문에 아시아 YMCA의 총장이 저희 한국 YMCA 총장 출신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세계적 아젠다, 기후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 기아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진보적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그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빌리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응원하는 청년이요. YMCA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 청년들이 청년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밝게 이렇게 바꾸는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이제 노래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도 뭐 YMCA 모이면 항상 그걸로 춤을 추고 그렇습니까? 놉니다. 예. 좀 부끄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나중에 또 다시 만날 일 있으면 예. 뭐 조만간 또 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리시 지부 YMCA 사무총장 이정희 총장님이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